안녕하십니까. 국방 전문 채널 오밀리터리의 오동영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제 함께할 그 디펜스 타임스의 발행인이자 편집장인 안승범 발행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첫 얘기로는 우리가 한국의 항공모함 이게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지금 우리 일반인 국민들은 물론이고 이제 매니아들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현재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는 지금 연안 해군에 머물러 있는데 동해하고 서해하고 남해를 방어하는 과연 항공모함이라는 것이 필요한지 그에 대해서부터 우선 말씀을 좀 해주시죠. 최초의 발단은 주변국 전력, 대응 전력으로서 항공모함이 필요하다고 시작은 됐는데 원초적인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전쟁, 6.25 전쟁에서 전환점. 네. 전환점은 결국 인천 상륙작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후 대한민국 해군은 상륙전 능력 배양에 있어서 상당히 신경을 써왔고 미 해군, 미국 역시 상륙전 함정들의 군사 원조를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의해서 꾸준히 해줬는데 90년대 들어와서 또다시 주변국의 문제가 처음으로 대두되면서 우리도 항공모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시작을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최초에 이제 공식화됐고. 네. 그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KD1, KD2, KD3 구축함을 먼저 이제 건조해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제는 좀 밀렸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주변국이 중국과 일본이 항공모함 전력을 이제 급성장을 시키겠다고 건조에 돌입하면서 한국 해군 역시 대형 수송함 2라는 이름으로 다목적 경항모를 건조를 목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해군이 노리는 목표는 주변국 대응을 시작해서 한반도에서 유사시 대북 전력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륙적 능력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향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일선에는 말이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당장 대북 군사력 건설을 위해서 이제 각종 이제 신형 무기라든지 전투기라든지 이런 걸 이제 도입을 해서 대북 억제력을 이제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현 정부가 한일 갈등, 역사 갈등에 따른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의식을 해가지고 결국은 경항모를 무리하게 건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독도, 동해 지역의 이제 방어를 위해서 이제 경항모를 이제 서둘러서 예산을 편성해서 도입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 건조 또 더불어 이제 함재기를 도입하는 과정이 향후에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결정을 내렸지만은 실제 도입과 운영을 하게 되는 시기는 2033년의 전력화, 최초 전력화로 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뿐만 아니라 유사시 한반도 유사시 동해안, 서해안에 상륙정을 독자적으로 상륙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항모형 대형 수함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두 척, 한 척은 실전 배치되어 있고 또 다른 한 척은 작년 6월 달에 건조식을 거쳐서 지금 시험 운항을 하고 있지만 진수식을 거쳤죠? 진수식. 시험 운항을 하고 있고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에 해군 인수 인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2020년 연말에 해군이 인수하여 2021년부터 전력화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세 번째 배가 좀 더 다목적화된 설계를 좀 다변화해서 새로운 유형의 대형 수송함이 필요합니다. 그 만재 배수량이 이제 독도함하고 마라도함은 19,000톤이죠. 거의 2만 톤 입박. 이제 우리가 지금 새로 건조하려고 하는 가칭 백령도함. 이거는 한 몇 톤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국회에서 국회를 통해서 방사청이 언급한 거는 두 가지 안인데 첫 번째는 4만 톤, 두 번째는 7만 톤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외형적으로. 그러나 이번 부산 10월 21일 날 개막한 부산의 해군 무기체계 전시회인 마덱스를 가보니까 현대중공업에서 공개를 한 선형이라든지 외국 업체인 추진기관 가스터빈을 판매하고자 하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사에서 보여준 그림의 하단을 보면은 4만 톤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가 운영할 수 있는 규모나 능력이 4만 톤을 목표로 하는 거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어떤 양계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진행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결론은 4만 톤을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국방부나 이제 방사청의 어떤 공식적인 톤수 발표가 이제 현재는 없기 때문에 두 가지 외국 업체의 어떤 그런 간접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예, 제가 하나 이제 그 저 의문점이 드는 것이 그 태평양 전쟁 때, 그 미국과 일본은 이제 항모 결전을 벌인 나라들입니다. 이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규 항모로 보면은 미국은 17척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이제 뭐 저 렉싱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일본은 아카키라든지 이제 요새 이제 다시 이제 등장한 그렇죠. 이름 다시 쓰고 있는 카가라는 그런 항모들을 7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서 제로센이라든지 이런 항공기들이 이 착함을 다 했었고 수많은 운영 노하우를 뭐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이제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하고 이제 우리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제 항모 어떤 전력 경쟁을 벌일 때 우리가 상당히 운영 노하우 면에서 좀 뒤지기 때문에 열세에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되는데요. 그러다 이제 그것을 그 뒤집은 그런 일반 상식적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토대로 추정할 수 있는 상식을 뒤집은 게 그 함재기, 수직이 착륙의 스텔스 전투기 F-35B입니다. 그 이유는 영국과 이태리, 스페인은 미국의 주도 아래 해리어 전투기를 경항모에서 운영한 역사가 있어서 그 별개의 역사인데 그걸로 인해서 F-35B로 넘어가기 쉽고 우리보다 일본이나 그러나 일본은 패전 이후 항모를 운영한 경험도 없고 단절돼 있죠 역사가. 근데 지금 와서 21세기 2020년대 와서 보유하고자 하는 게 새로운 개념의 스텔스의 수직 이착륙. 이거는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물론 이제 해상에서의 어떤 보급, 군수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일본이 그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 역시 그 세대, 그 시절의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거나 상당히 고령이기 때문에 경험이 역시 그 역사 어떤 그 서술된 그런 서류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들 역시 처음부터 우리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같은 시기에 경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그러나 영국과 이태리, 스페인은 경항모를 80년대에 건조해서 거기서 수직 이착륙의 스텔스는 아니지만은 아음석 성능의 해리어를 이미 운영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는 F-35B로 이어지지만은 한국과 일본은 똑같은 시기에 출발하는 거고 다만 일본이 우리보다 몇 년 먼저 시작을 한다지만은 미국이 함재기를 파는 시기, 우리가 도입 추진할 시기하고 거의 몇 년 차이가 안 납니다. 현재 공군형의 F-35A형하고 도입하는 시기하고 얼추 비슷하고 대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 능력은 별 차이가 안 생길 것이다. 근데 우리 백령도함, 가칭 백령도함하고 그 일본이 이제 카가하고 이제 그 이즈모를 개량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현역에서 뛰게 되는 시기는 대체로 몇 년 차이가 나게 됩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최초의 항모 갑판형의 대형 수송함 첫 번째인 독도함을 건조한 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5년도에 부산 한진중공에서 건조를 했습니다. 그게 2005년이죠.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2018년 5월이죠. 아까 제가 6월이라 잘못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5월 24일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3년이 지나서 두 번째 배가 나왔습니다. 약간 개량한. 상당히 이제 시간 갭이 이제 많이 벌어져 있군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국방 예산과 해군의 조합 예산은 여러 가지 배를 함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배정 문제가 있고 해군도 항공기를 도입하고 하다 보면은 앞으로도 배정 우리가 50조라는 예산을 늘린다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대부분의 인건비가 많이 확충돼야 되고 늘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조합 계획은 예전의 경험을 되살려서 결국 향후 13년. 그러면 2031년에 이제 건조식을 갖게 되고 그 해군이 인수해서 운항 전력화 초도 전력화는 2033년. 그럼 그 사이에 공군이 주도하든 해군이 주도하든 20대 규모의 F-35B 수직 이착륙기를 도입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인수를 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 일본도 그 역시 지금 현재 그 승인은 났다고 하지만은 일본 방위성에서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은 2025년 경에 가야 초도기 F-35B의 초도기가 인수되지 않을까. 우리는 아마 한 2027년에서 8년. 근데 그 정도의 갭은 별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실제 전력화해서 운영하는 데는. 어차피 미국의 군수 지원과 미국의 어떤 그 지도 편달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두 나라 다 이제 지도를 받아야 되는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전수 똑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는 좀 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다만 영국과 특히 이태리는 먼저 경험이 상당히 작용을 할 겁니다. 특히 영국은 다들 아시다시피 포클랜드전 1982년 포클랜드전에서 수직 이착륙 전투기 20대 가지고 아르헨티나 군을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최근에 네, 네, 네. 최근의 실전사기 때문에 전승의 경험. 예. 예. 그래서 그때 경험이 영국은 크게 작용해서 상당히 좀 더 노련한 운영을 기할 수 있고 예, 반면에 극동의 두 나라는 동시에 처음 출발하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네. 과거의 태평양 전쟁의 그 어떤 일반적인 그 스팀 캐터필터를 발진하는 그 항공기 노하우는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을 거고 네, 네.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학교에서 네. 다녀오신 학교에서 가르칠 때 역사적인 교훈은 좀 많이 이렇게 주입을 시키겠죠. 네, 네. 정신적인 거를. 예, 예. 너희 선배들이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안 보는 그 뒤에서 많은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갖게 만들기. 예, 예, 예. 근데 그거는 결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건조하려는 이제 그 경항모가 이제 그 캐터펄터 방식, 전기식 사출 방식이 이제 아니란 말씀이기 때문에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같은 입장에서 이제 스타트를 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본론으로 얘기를 들어가 보면 아까 뭐 마덱스 얘기 하셨지만은 마덱스가 이제 그 우리 말로 하면은 국제 해양 방산 전시회죠. 예, 예. 그게 이제 그 굉장히 그 해군 행사로는 이제 우리 큰 행사죠. 해양 행사로는. 그 해군 무기 체계 전시회가 역사가 실제로는 1999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작게 시작했는데 지금 20년이 됐죠. 올해가. 네. 처음으로 항공모함에 대해서 어떤 공표를 한 거는 물론 업체를 통해서지만은 최초입니다. 올해 이번 전시회가. 그 전까지는 항공모함에서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의 어떤 정부의 의지를 반영을 해서 다른 차후의 정부들이 이제 완성을 시키겠지만은 많은 유수가 됐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군사 월간지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서울 아덱스, 서울 에어쇼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슈는 한국형 전투기 KF-X가 이제 회자가 되고 많이 얘기가 되고 인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반응은 이번에 마덱스의 전반적인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해서 차기 이지스함이라든지 차기 구축함 그게 더 많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 국민적 관심은 이제 전투기보다는 지금 저도 우리 경항모 쪽으로 많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군요. 네, 저도 이제 놀랐던 게 저희 회사 입장에서 이제 그거를 화보집을 이제 어떤 디지털화해서 공개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떤 그 포탈 통해서 그 조회수를 비교했는데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KF-X가 오히려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거를 앞서더라고요. 네네. 그건 또 아주 뜻밖이네요. 네, 그만큼 더 관심이 많다는 거죠. 항공기하고 항공모함의 결합이기 때문에. 근데 10월 22일 날 이제 부산에서 열렸는데 22일 날입니다. 20일부터 24일까지 열렸는데 그 현장에 물론 이제 다녀와 보셨겠지만은 그 현대중공업이 이제 그 모형을 이제 모형이 아니라 우리 경항모의 모형을 이제 그 사진으로 이제 컴퓨터 그래픽에 큰 걸개 그림으로 이제 걸었는데 그 동시에 이제 화면도 틀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게 현대중공업의 부스가 좀 외진돼 있었습니다. 그 중앙 통로에는 유명한 업체들, 국내 뭐 업체라든지 해외 업체가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현대중공업은 좀 오른쪽에 출입구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사람들이 덜 갔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 사진을 찍은 사람이 현재로서는 저희 말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진 특종을 하신 거군요. 뭐 특종이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는 저희밖에 찍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추가로 뭐 사진이 돌아다니는 게 없더라고요. 우리 오밀리터리 이제 독자분들한테 이제 공개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찍어서 공개한 부분은 이제 한 척이 그냥 이렇게 항해하는 그 그림인데 저희가 추가로 공개하는 거는 그 건조사의 현대중공업이 기존에 어떤 군함을 건조했는지 옆에 마치 항해하는 모습처럼 배를 하고 중앙에 자기들이 앞으로 건조하겠다는 항공모함 그림을 든 두 번째 그림이 또 있습니다. 그게 좀 더 구체적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제너럴 일렉트릭이 마치 영국의 퀸급이 항해하는 정면으로 다가오는 모습의 그림을 공개했는데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그래서 그 밑에 하단 오른쪽에 사만토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기관 업체, 가스터빈 업체에서 그렇게 명시할 정도면 어느 정도 좀 뭔가 근거가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그럼 우리가 건조하려는 그 경항모가 그 영국의 그 퀸 엘리자베스급이냐? 아니면 미국의 와스프급이냐? 지금 그거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그 대형 수송함 1이죠. 지금은 대형 수송함 2라고 해서 추진하는 거고 1에 있어서 마라도함을 건조식이 이제 끝난 다음에 저희 이 분야에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은 스페인의 카를로스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많이 회자됐었죠. 근데 그게 또 아니라는 게 스스로 이제 어떤 좀 논리를 바꿔서 이태리의 까보르급이 아니냐. 그렇다 결국에는 우리 이번에 공개된 그림을 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그 외형, 그러니까 비행갑판하고 스키 점프대라는 거, 소위 비행을 시키는 네, 네, 네. 양력을 발생을 더 증가시키는 예, 예, 예. 그 예. 외형은 까보르급하고 퀸급 외형을 따고 예, 예. 톤수로 보면은 미국의 미 해군의 그 대형 상륙함, 네. 헬기 상륙함이죠. 물론 F-35B를 운영하지만 와스프급, 예. 와스프급의 규모를 가져오려고 하는 그 네. 혼합한 형태. 네, 네. 또 가지 않을까. 양쪽 그 장점. 경항모의 장점만 살린 네. 형태죠. 예. 그러니까 한반도 평상시에는 그 독도를 순항을 하면서 어떤 그 스텔스 함재 전투기를 통해서 시연을 통해서 어떤 견제력을 보여주는 모습. 네. 동해라든지 서해에서. 예, 예. 그러다 유사시에는 병력, 해병대 상륙 병력을 싣고 승선을 시키고 예. 그다음에 공기부양정, 고속의 공기부양정을 3척까지 탑재하는 네. 웰독이라고 해서 뒤에 이제 그 램프 도어 방식으로 열 수 있는 현문 있죠. 예. 예. 램프도와 현문을 이제 열 수 있는. 제껴서 발진시킬 수 있는. 웰독에는 이제 각종 함재기라든지 헬기라든지 전차 장갑차를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말하고요. 네. 예.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일단 상륙전을 더 중시하는 실제적으로는 실제 용도는 네. 그것을 노리는 것 같고 그 어떤 증거 뒷받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현재 방사청을 통해서 예. 기존에 우리 해군이 공기부양정 그러니까 미국 스타일의 LCAC, LCAC이라고 하죠. LK기죠. 예. 그게 현재 보유 척수가 2척입니다. 독도함에 탑재하기 위해서. 네. 그런데 현재 방사청을 통해서 승인되고 예산 집행을 하면서 계약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니 8번함까지 지금 발주가 돼 있어요. 8번함. 하하. 계획이. 예. 그러면 독도함에 2척, 마라도함에 2척, 그 나머지 4척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결국 3번함에 3척을 넣고 거기서 나머지 1척은 훈련 용도로 평상시에 쓸 수 있는 네네. 예비로. 그래서 결국 8척을 보유하겠다. 그 시점에. 아, 그러니까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지금 발표된 공개된 방사청의 어떤 획득 자료를 보면은 네. 예상외로 8척까지. 그 정도면은 일본 해상자에 대해 보유한 척수의 동일한.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6척에서 8척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 해군은 80여 척이고 예, 예, 예. 뭐 중국은 더 많은 거를 만들려고 그런 유형을 많이 더 보유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일본, 미국을 비교하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 상륙전을 상당히 중시하는. 예, 일본도 저 수륙기동단을 이제 창설하면서 그런 이제 상륙전과 관련된 이제 무기 체계들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 그 지금 이제 그 와스프급을 말씀하셨는데 미 해병대가 이제 상륙전을 위해 가지고 굉장히 그 와스프급 그 경항모를 많이 건조를 했죠. 그 순수하게 그 함재기만 탑재할 수 있는 거는 아메리카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메리카급이 현재 3번함까지 그 이름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건조된 거는 2번함까지 이제 건조돼서 나와 있는데 다시 예전에 그러니까 1960년대 초반에 이오지마급이라는 게 헬기 순수 헬기 운영 항모가 있었습니다. 헬기 항모가 예. 그 순수 네. 상륙전용인데 네. 그거를 이제 60년대 쭉 건조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제한적인 능력, 이 병력도 좀 날라서 실어서 상륙을 같이 동시에 시켜야 되는데 그 문제가 제기가 돼서 결국 70년대 카터 행정부 시절 들어와서 타라와급이 건조가 되는데 네. 이 타라와급이 항모형 갑판에서 더 넓히고 그다음에 웰독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그 공기부양정을 실을 수 있는데 그게 보니까 한 척이었어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완벽한 그 상륙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80년대 그 중반부터 결국 1번함은 88년도인가 89년도에 나왔는데 네. 그게 네. 와스프급 1번함인데 네, 네, 네. 거기서는 LCAC이라는 게 공기부양정이 예, 3척까지 예. 드러나고 항공기 운영 능력은 뭐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 예, 와스프급이나 타라와급은. 그러나 이제 그 LCAC, LCA 공기부양정이 이제 운영 능력이 늘어났고. 근데 다시 또 이 스텔스 전투기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수직이 착륙. 예. 그 생각이 다시 이거에 중점돼야 되지 않나. 해군 입장에서. 예, 예. 해군 해병대 항공대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역시 순수 해병대 그 지상 병력 지휘하는 그 사령부에서는 아니 왜 이것은 왜 LCAC이나 병력을 제한돼 있냐. 네, 네. 그럼 여기까지 2번함까지는 그렇게 건조가 됐으니 할 수 없으니까 여기까지 끊고 3번함부터 다시 돌아가자. 네. 다목적 수송함 헬기 모함으로써. 그래서 3번함부터는 그거를 다시 원래로 와스프급대로 돌아가는 걸로. 아, 예, 예, 예. 근데 이제 차이점이 와스프급하고 타라와급, 와스프급 그다음에 아메리카급이 있는데 차이점이 네. 와스프급 8척을 건조했는데 네. 7번함까지가 그 추진 기관 방식이 증기 터빈입니다. 네, 네. 증기 터빈은 앞으로 이제 안 쓰는 느리죠. 네, 느리고 앞으로 그 쓰지 않는 이제 도태되는 기간인데 네. 그래서 그 문제가 또 대두해서
와스프급의 마지막 8번 함은 이제 시험함 성격으로 가스터빈을 이제 도입을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아메리카급에서는 전적으로 가스터빈이 주 추진 기관이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해군도 그 추세를 받아들여서 3번 함, 소위 대형 수함 2에서는 2라고 하는 그 대형 수함에서는 가스터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아, 예. 그 제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 우리가 건조하려는 경항모가 이제 수직 이착륙기를 이제 탑재하게 되는데 그 리프트 팬을 통해서 이제 헬기처럼 뜨고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장을 달고도 뜨고 내리면 되는데 굳이 왜 스키 점프대라는 도움 닫기가 필요할까요? 일반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비행 양력을 증가시켜주는 게 이렇게 쉽게 뜰 수 있게 하면은 엔진의 어떤 소모, 연료 소모, 아, 예. 연료 소모라든지 무장을 더 탑재할 수 있는 어떤 여유 능력이 생기죠. 그거를 밀어줌으로 인해서. 연료라든지 이제 무장을 더 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연료를 덜 소모, 순간적 연료를 가동할 때 순간적 연료를 덜 소모하면서 무장을 그대로 탑재한 대로 다 그 항속거리를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비행에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제 보조적으로 스키 점프대를 다 이제 다는 거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복잡한 원리는 있는데 네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원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보면은 이제 결국은 정리를 하면은 우리의 이제 차기 경항모는 그 미국의 와스프하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두 개를 합친 4만 톤급의 4만 톤. 경항모가 될 것이다. 그럼 이제 4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톤급의 거죠. 전 세계에서 4만 톤급의 정규 항모, 순서 정규 항모로는 이제 프랑스의 샤를 드골 이 4만 톤대입니다. 네. 그 능력은 이제 항공기 운영, 전투기 운영 능력은 그 정도 바라보는 거고, 물론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상륙 기동 헬기들이 탑재가 되겠지만은 그거는 전투기만 운영할 때는 상륙 기동 헬기는 이제 밑에 정비구에다 다 내려놓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운영의 효율을 노리기 위해서 그 노하우 다만 이제 일본과 한국이 그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을 판매하고자 전수하고자 하는 나라 모 업체가 있는데 그게 영국 업체입니다. 영국의 퀸급을 그런 물류 내부에서 물류 이동하고 정리해주는 노하우를 가진 영국 퀸급을 같이 참여했던 그 업체가 한국에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계약을 맺고 활동 중입니다. 벌써 이미. 그래서 상당히 실제적으로는 그 이면에서는 기술진 사이에서는 상당히 구체화되고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제 예산을 좀 꾸준하게 매년 예산을 잘 태워서 차근차근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얘기 나누고 싶은 게 그 지금 뭐 한미 지금 방위비 분담 지금 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은 우리한테 지금 그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이제 어떤 요구하고 있죠. 또 돈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대만하고 이스라엘 케이스를 보면은 미군이 주둔하지 않으면서 그 미국의 그 강력한 무기 체계를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국방력을 이제 건설하고 이제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또 듭니다. 그래서 그 사례가 이스라엘 자체는 외국 군대가 주둔한 적이 없는데 물론 이제 뭐 극히 뭐 사드라든지 일부 레이더나 뭐 그런 탐지부들을 위해서 미군이 극히 뭐 적게 주둔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렇게 뭐 큰 작용하는 건 아니고 1973년도 제4차 중동전 경우를 보면은 미국이 참전을 하거나 주변에 있었던 건 아니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그래서 유럽 주둔 뭐 예를 들어서 F4 팬텀이라든지 뭐 유럽 쪽에 뭐 미 함대 항공모함에 사용하는 A4 스카이호크, A4 스카이호크 공격기 쓰던 거로 바로 넘겨줍니다. 급박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능력을 갖추도록 그런 방향으로 이제 유도를 하면서 자기들의 그 모든 전력, 기존의 주한미군, 주일미군 전력을 남중국해, 소위 그 일본 말로 센카쿠 열도에서 유사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상당히 그 긴밀한 훈련을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한국하고는 많이 좀 유보가 되어 있고 북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속내는 거기에 전력을 집중하려면 한반도를 우리 한국군이 스스로 해야 되는 과제가 사실상 어떤 정권의 이념에 상관없이 주어지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원자력 잠수함뿐만 아니라 어떤 대형 수소함 2라고 하는 가칭 그 경항공모함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향후에 예정대로 그 로드맵대로 가서 확보를 해야 되고 다만 이제 미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그 핵심 무기라고 할 수 있는 F-35B는 판매를 해주겠다. 판매해주겠다. 도입하고 군수지원 다 해주겠다. 독자적으로. 그게 있어야 하죠. 일본도 마찬가지. 근데 일본의 용도는 그거를 일본 자위대를 데리고 그 주변 남중국해에서 어떤 그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와중에
한반도를 지켜야 되고. 네. 그러니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 전에 뭐 글을 한번 기사를 쓰신 기억으로 나는데 뭐 1년 전에 2년 전에 네. 월간 전에 쓰신 기억이 나는데 한반도 유사시라는 건 중국이 동시에 도발을 할 것이다. 그때 북한도 도발을 할 것이다. 현재 미사일 도발을 보면은 네. 동시 도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최악의 시나리오 생각하는 게 아무도 지금 얘기를 안 하지만은 기사는 하셨지만은 네. 동시 도발. 그렇죠. 그때는 독자적으로 우리가 한반도 감정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거나 동시에. 네. 왜냐면은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는 그런 시나리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주일 미군의 핵심 기지 오키나와하고 감을 쳐야 되는데 치면 주저앉혀놓고 대만을 점령할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네. 그럼 동시에 다 모든 그 주변에 쌩카쿠 열더니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일어나고 예. 북한은 또 동시에 남침을 할 것이고 미사일 쏘면서 네네네. 그럼 우리는 역습을 하려면은 6.25 한국전 때처럼 원산 앞바다나 남포 앞바다에 진입해서 반대로 허리를 끊어야 되는 네네. 청천강이라고 하죠. 그 네. 허리를 끊어야 되는 그 과제가 주어져 있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한국형 경항모가 꼭 핵심 전력으로 이제 활용될 수 있을 필요한- 것이다. 예. 그 과거 이제 저 6.25 전쟁 때 그 미국의 이제 항모 전단이 인천 상륙 작전을 그거를 이제 이제- 서포트했던 것과 같은 이치죠.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보유를 기본적인 전력은 보유해라. 네네. 예. 그런 입장이죠. 그거를 공식화나 뭐 이렇게 문서하지 않고 실제 한미 간의 군 관계자들이나 지휘관들이 그 비공식적인 회의를 할 때 그런 토의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곧바로 무기체계 획득으로 이제 넘어오죠. 그 과정으로. 네. 이거를 사라고 리스트가 제공되는 거죠. 네. 그건 역시 일본 방위성이나 자위대에도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고. 예. 미국과 회의를 하면서 토의를 하면서 예,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독자 여러분, 정기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